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시나요? 제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벤츠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을 하드코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제 결혼 생활과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해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였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엄마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다고 해요. 본인도 어린 나이에 엄마는 어린 저를 업고 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제가 조금 크고 나서는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손녀딸 밥을 해주려고 떠리로 나온 생선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시던 할머니. 밤에 재래실 화장실에 혼자 가기 싫다고 하면서 볼일 다 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손녀의 말을 늘 들어주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할머니 등에 업히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일 투성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는 더 바빠졌어요. 식당에서 일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집에는 늘 할머니만 있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엄마 대신 할머니가 왔죠. 지영이네 엄마는 왜 저렇게 늙었냐고 친구들이 수군대던 날 저는 할머니에게 다신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밤에 돌아온 엄마와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자꾸 시장에 가세요. 먹을 거는 제가 식당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넘어져가지고 바지 다 찢어졌잖아요. 걷어보세요. 약 바르게. 앞으로 지영이 업어주지도 마세요. 괜히 애까지 다치게 하지 마시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다는 게 무섭다는 것도 있고 오줌을 누면서 훌쩍훌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몰래 손전등을 켜고 잠든 할머니의 바지를 걷어 할머니의 깨진 무릎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한테는 학교에 찾아오면 절대 안 된다고 우겼죠. 몇 달 뒤에 할머니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붙지 않아 몇 달 동안 고생하시더니 결국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TV 프로그램에 나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맛있게 깎아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수중에 있던 몇백 원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2월이었으니 배가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빈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추워서 제 곱은 손을 가져다 자기가 깔고 있는 요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배를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배를 잘 못 먹게 됐어요. 배만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할머니 생각이 조금씩 더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저희가 새들어 살던 옆집에 할머니랑 손자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서 손자를 키우고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그 집 남자애네 아빠도 의사였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 손자는 9살이었는데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렸어요. 할머니네랑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귀가 어두운 할머니 대신 제가 전화를 받아드리곤 했죠. 엄마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옆집 목까지 가져오시게 됐죠. 할머니가 어린 손자 키우느라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손자를 어렵게 키우고 계셨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손을 덜어드리려고 그 집 청소나 빨래도 해드렸어요. 제가 학교 다녀오면 저녁 지어서 가져다 주고 옆집 손자랑 저랑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할 때가 많았죠. 그 애가 숙제를 잘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애가 되게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산수는 걔한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는 근처 한 책방에서 윗학년 참고서를 싸게 사다가 걔한테 가르쳐 봤습니다. 뭐든 금방금방 이해하는 아이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와 자주 지내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 챙겨줄 대상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늘 그러셨거든요. 너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 집안 살림이며 손자 밥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영이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상냥하니? 지영이 같은 며느리들이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지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의사 되렴. 지영이 같이 착한 의사가 있으면 병이 그냥 싹 나을 것 같아. 그건 저희 외할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였어요. 할머니도 당신 사위,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잘생기고 착했는지 얘기하시면서 저도 아빠처럼 남을 돕는 의사가 되라고 하셨었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길 1년이 흘렀는데 제가 고2 때 저희는 이모가 살고 있던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엄마가 이모랑 이모부가 하던 농장 일을 좀 도우며 지내기로 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옆집 할머니랑 손자랑 헤어지는 게 슬펐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수환이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누나가 공부 도와주기로 했는데 미안해. 수환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제 말을 듣고 있던 그 애는 얼굴이 잔뜩 굳어져서 혼자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더니 그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할머니도 그 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곧 고3이 되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옆집 할머니랑 손자가 잘 지내는지 종종 생각이 났지만 얼마 뒤에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할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찾아가 봤지만 이사 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두 할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의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꽤 좋은 4년제 대학에 간호대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대학병원에 취직도 했습니다. 간호사 일은 힘들었어요. 선배들 괴롭힘도 심했고 매번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 하는 건 마음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빠 생각도 나고 저는 남들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남자가 저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형외과 전문의였는데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키도 크고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남자였죠. 한마디로 번지르르한 남자였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병원에서 얼굴 좀 반반하다 하는 간호사들은 다들 그 사람 관심을 끌어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애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성훈 씨 주변엔 저보다 집안도 좋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글쎄요. 저는 비슷비슷한 여자들은 질려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예쁘고 그런 거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영 씨 같이 착한 여자가 최고죠.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갑작스레 청혼을 하더군요.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내미는데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내 나이 35, 제 인생에 그렇게 비싼 반지를 받을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제 결혼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저를 무슨 동물원 원숭이 마냥 안 입고 온 얼굴로 훑어보더니 결국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불만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아무리 아무나 못 들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빈티나는 애를 데려와? 저런 애들 우리 집안 돈 보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빨아먹어보려고 기생충같이 들러붙는 건 몰라? 지영이는 진짜 그런 애 아니라니까요. 결혼 빨리 해야 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어휴, 고심 끝에 악수 둔다더니 제 아빠 닮아서 이상하게 촌스러운 여자들이나 좋아하지.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나 마라. 엄마는 너무 차이나는 결혼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 하고 나서부터는 더 걱정이 많아지셨죠. 지영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아무래도 엄마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 네 신랑도 그렇고 너무 잘난 집안인 것 같아. 우리 이쁜 딸 괜히 그 집안 사람들 등살에 속 썩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원래 자기 집에 누구 들일 때 깐깐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잘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나 원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스타일이잖아.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남편 성화에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어요. 병원에는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소문이 쫙 났고 절 질투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전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서 빨리 저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어쩌다 보니 나이만 잔뜩 먹었는데 이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라고 엄마를 다독이면서 제 마음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부잣집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사교 모임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저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였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품평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였습니다. 처음 모임에 간 날 화장실에서 만난 시누이가 자기 친구 앞에서 제 차림을 보면서 비웃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죠. 어머 언니, 그건 어디 옷이에요? 설마 시장에서 산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백화점? 아, 서민들은 백화점 할인대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그거 다 팔다 남은 거 파는 거잖아요. 설마 그런 데서 산 거예요? 하기는 오빠는 대체 자기 와이프 제대로 된 옷 하나 안 사주고 뭐한대? 야, 너 왜 그래? 자존심 센 너네 엄마가 어른이 다 챙겨서 데려오셨으려고. 야,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며느리 옷까지 챙겨서 데려와? 우리 엄마는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지. 사실 맞는 말이잖아. 우리한테도 절대로 뭘 공짜로 안 주는 분인데 오빠가 그런 것까지 닮았나? 쪽팔리게 와이프를 저렇게 다니게 하면 어떡해. 너무 심한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진 채로 식사 자리로 갔어요. 어머, 피부 좋은 것 좀 봐.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이랑은 그 뭐랄까 종류가 완전히 다르네. 그러게요. 성훈이 원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좋아하지 않나?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대? 나도 그게 의문인데 그래도 뭐 장점이 있겠지 하면서 보는 중이야. 자기들도 좀 봐줘. 물건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일 없게 하려면 질이 어떤지 빨리빨리 뜯어봐야 하잖아.
아유, 미연 씨도 참 말 돌려 안 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성훈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도 공부는 잘했잖아.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 생각을 했겠지. 부자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걸까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사는 고급 맨션은 보기에나 번쩍번쩍하지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곳이었죠. 소박하지만 마당에 꽃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며 마당에 앉아 가족들이랑 이웃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옛날 집이 그리웠어요. 결혼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남편은 밥 먹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는 날이면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새벽에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갔다 왔다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여자 향수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오기가 일쑤였으니까요. 하루는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길래 새벽에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차가 들어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려는데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남편을 부축해서 내리더군요. 전 주차장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남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열어봤어요. 미진이, 희영이니 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번에 그 여자는 누구야? 당신 새벽에 온 날 옆에 웬 여자가 같이 왔던데? 언제? 새벽에 들어온 날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안 들어온 날이 더 많던가? 집이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 오고 싶어야 말이지. 지루해서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린다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지? 왜?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안 지루하지 그랬어. 당신 같은 여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 결혼이 이렇게 재미없을 줄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재미없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뭔데?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려면 해봐. 빈손으로 와서 내 집에 빌붙으면서 그 정도도 못 참아주냐? 하기는 우리 엄마 말대로 너 같은 애들이 하는 짓이란 게 다 그런 거겠지 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사교 모임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 모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이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것도 안 하면 그대로 이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지영씨 잘 지냈어? 어떻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하기는 성훈이 같은 남자랑 살기가 쉽지 않지? 시어미도 시어미인데 성훈이가 진짜... 성훈이가 우리 딸 싫다 그러길 천만 다행이었달까? 요즘 일이 힘들어서요. 세화 아주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는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나? 내가? 어머, 고마워.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빈말 같은데 지영씨가 말하면 진짜 같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또 좀 미안해지네. 지영씨는 뭐 진짜같이 말하는 기술이라도 있는가 봐? 진짜예요.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겠어요. 왜 이제 오니? 아이고, 저 꼬락서니 옷 못 입는 건 여전하구먼. 우리 집안 이제 백화점이랑 장학재단도 운영해야 하는데 저런 애가 성훈이 옆에 있어야 한다니 앞날이 아주 그냥 캄캄하네. 진짜야? 그거 다 성훈이네한테 물려주는 거 맞아? 결혼도 했는데 여태까지 안 물려주는 거 보면 뭐 다른 수가 있는 거 아니었어? 이 여편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촌스러운 노인네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욕심나서 안 주고 있는 거지.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물려줄 데도 없으면서 이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 나이까지 펄펄 살아있는지 원.
펄펄 살아있는 건 아니지. 그때 입원하느라 성훈이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셨잖아. 그나저나 그 노인네 요새는 어디서 지내시나? 울 시엄마도 슬슬 양로원으로 보내야 할 텐데. 그 외에 고려호텔 양로원이 괜찮다던데. 그 할망구는 그런데 안 가. 그런데라도 좀 박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촌스러운지. 그런 데는 답답해서 못 있는다나? 맨날 집에 돌아갔다가 탈나서 병원에 입원하잖아. 아유, 진짜 누가 성훈이 할머니인 줄 알까봐 겁난다니까. 아, 그 할머니 고집만큼 목숨줄 질긴 거는 우리가 다 알지. 자기가 고생이 많아. 얼른 물려줘야 성훈이가 병원도 차리고 할 텐데. 뭐 90이 다 된 할망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우리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어. 문제는 얘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촌스러울 건지 원. 에이, 왜 그래. 지영이같이 자연스러운 애들이 진짜 이쁜 거지. 솔직히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 다 성형빨이었잖아. 자연스럽긴 개뿔이 자연스러워. 요즘엔 빈티나고 촌스러운 걸 자연스럽다고 하나 보지? 왜? 네 딸 못생겼다고 성훈이가 퇴짜 놓은 게 아직도 분한가 봐?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내 아들처럼 잘난 애가 도대체 왜 저렇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여자랑 살아야 해? 그 사람들 틈에 있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저는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간호사들도 힘들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절대 환자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건 환자들이니까요.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하나도 안 먹는 환자가 있다면서요. 우리과 간호사들 다 포기했어. 네가 할머니들한테 잘하잖니? 한번 얘기 좀 해봐.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가봤더니 비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군요.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입맛이 없다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다쳐서 누워 계셨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찡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왜 밥을 안 드시냐고 물어봐도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저는 하루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고등어 반찬이 나왔던데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저는 고등어를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 주시려고 자반 고등어를 얻어오시곤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먹었던 고등어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꿈쩍도 안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마 속을 뒤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치마 속에 숨겨놨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주셨어요. 이거 저 주시는 거냐고 했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사탕을 소중히 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또 찾아갔어요. 사탕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할머니. 어쩐지 답답한 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뭐예요? 할머니가 주신 사탕에 무슨 마법이라도 들어있었나? 저한테 맛있는 거 주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배가 드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이라 배를 못 구했거든요.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잘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막걸리. 어? 막걸리요? 아, 술은 좀 그런데. 할머니, 막걸리 말고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막걸리.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 막걸리 가져다 드릴게요. 환자한테 술이라니 안 될 말이었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드셔서 잘못되시느니 드시고 싶은 거라도 드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날 몰래 할머니한테 가서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드리려는데 처음 보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환자한테 술을 줍니까? 그게 저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 그냥 할머니가 너무 드시고 싶다시길래 할머니, 막걸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다른 걸 드시라니까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막걸리 줘. 저렇게 드시고 싶다는데 딱 한 잔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드시면 입맛이 도실지도 모르잖아요. 식사 안 하시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제발요. 진짜 안 되는데. 결국 저는 할머니에게 막걸리를 드렸어요. 정말 다행인 건 그날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말리던 의사는 새파랗게 어린 인턴 의사였어요. 그 인턴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자주 가보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의 바람기는 계속됐어요. 급기야 집에 여자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여자를 끌어들이다뇨. 저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아무리 이혼이 무서워도 더는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병원에서 좀 떨어진 부동산에 찾아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당장 입을 것만 챙겨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에 누워 천정을 보고 있자니 제 신세가 처량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그냥 내 둥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걸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고작 6개월이 넘었을 뿐이었죠. 너무 빨리 이혼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좀 기다려봐. 뭐 이렇게 급해? 이혼하면 그 할망구가 재산 안 물려줄지도 모른단 말이야. 결혼하면 금방 줄 줄 알았는데. 콩고물이라도 받으려면 더 참고 견뎌야지. 안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나고 원룸에 들어가 사탕 할머니가 주신 박하사탕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요. 거기서 사탕 할머니 때문에 알게 된 인턴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 그 인턴이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걸 알 텐데 왜 혼자 원룸에 사는 건지 물어보지 않는 게 참 고마웠어요. 이혼 자체보다 병원 사람들이 수군대고 남편이랑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사탕 할머니는 밥을 그 뒤로 곧잘 드셨어요.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현실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사탕 할머니한테만 가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실 정도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몇 살인지,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냈는지 그런 걸 조금씩 물어보시더군요. 본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집 얘기랑 비슷해서 할머니에게 더 정이 갔습니다. 나이 드셔서라도 좀 편하게 사시면 좋을 텐데 보니까 찾아오는 식구 하나 없는 게 좀 안쓰러웠죠. 인턴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누구 찾아온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어느 날 집 앞에 밤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 인턴이를 또 만났어요. 한참을 가만히 별을 보며 있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턴이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할머니가 그리워서 사탕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별을 봐요. 할머니가 저한테 아빠처럼 의사가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대 합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가운 입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별을 보고 있으려니 어쩐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저는 남편이 갓 들어온 어린 간호사를 데리고 약품 창고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들 시선도 시선이지만 어린 간호사가 제 남편에게 잘못 놀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들 보면 어쩌려고. 진짜 사람들한테 망신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거기 신입도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말아요. 입사하자마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어요? 어허, 이거 집 나간 여자가 왜 말이 많아? 난 어차피 여기 나가서 병원 개원할 거라 상관없는데? 집에서 바가지를 못 긁으니까 밖에서라도 괴롭히는 거냐? 그렇게는 안 되지. 너 따위가 뭐라고 나를 방해해? 봤죠? 이 인간 쓰레기인 거.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나와요. 거참 말 더럽게 많네. 너는 그냥 입 다물고 내 대회용 와이프 노릇이나 하면 돼. 재미없어도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잖아. 앞으로 백화점도 생기고 재단도 생길 텐데 뭔 불만이 그리 많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니까. 저는 결국 약품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눈물이 흐르더군요.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옆집 인턴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왜 우냐고 얼굴에 물음표를 잔뜩 띄우고 물어보는데 전 별일 아니라면서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들어가 있는 약품 창고 문을 벌컥 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세준 씨, 거긴 안 돼요. 그냥 가던 길 가시라니까. 창피한 마음에 말려봤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목격한 후였죠.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다음 모임에 참여하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일단 찾아갔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심하게 바람을 피웠고 지금 별거 중이며 병원에서까지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닌다는 걸 알리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을 피우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다야? 뭐 별것도 아니구먼. 우리 아들같이 다 가진 남자랑 살면서 그 정도도 없을 줄 알았어?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만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성훈이가 너랑 이혼한다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래요, 언니. 언니가 지금 이혼하면 언감생심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솔직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긴 하지. 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남자들이 거들떠나 보겠어요? 이혼이야 소송하면 되지만 솔직히 전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아직도 없었어요. 다음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탕할머니는 뼈가 무사히 붙어 내일이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밥 잘 드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도 살도 좀 붙으시고 한결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퇴원 기념으로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바라는 거 있으세요? 네 남편이 이병헌 의사 조성훈이야? 그 엄마가 강남타워 사는 김미연이고 맞지?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귀도 밝으시네. 어떻게 그걸 다 아셨대? 하긴 사람들이 어지간히 떠들죠. 귀가 밝으신 거 보니까 밥도 많이 드실 수 있겠다. 밥 많이 먹어야 퇴원시켜드려요. 얼른 하세요. 그 인간 아주 인간 말종이지? 같이 살기 아주 더럽지?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지? 시엠이랑 해가지고
시동생도 아주 싹퉁머리를 밥 말아 먹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데요. 그날 사탕 할머니는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동네 목욕탕에 가고 싶으시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턴의 세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목욕탕으로 갔어요. 저희 할머니를 씻어드리는 심정으로 구석구석 씻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을 푸는 느낌이었어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우유를 하나 사드렸더니 할머니는 저한테 너는 소원이 없냐고 물으셔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소원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배를 사드리는 거였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겉모습만 보고 단단히 착각한 거였어요. 결혼한 남자를 고를 때는 저희 엄마 말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게, 너 같은 애가 어쩌다 그런 인간 말종이랑 결혼을 했어? 엄마가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저는 그렇다 쳐. 엄마가 속상해 하실 거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그 집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긴 뭘 참아. 네가 무슨 열부라고 그딴 것들을 참고 있어? 이혼 그거 별거 아니여.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여. 세상에 별일이랄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자기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요. 네가 엄마 때문에 그런 놈이랑 이혼 못한다는 거 알면 네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할머니가 핀잔 주듯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고 할머니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사탕 할머니한테 가보니 이미 태어나신 후였어요. 그런데 간호사 하나가 저한테 김양순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봉투 안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편지가 한 장,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 대신 작성한 편지와 유언장의 내용인 즉슨 저한테 유산의 반을 물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 보거라. 나는 내 나이 20도 안 되어 애 아빠를 먼저 보내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 열심히 하면 나라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 안 해본 일이 없었지. 닥치는 대로 일했단다. 결국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나는 서울에 백화점을 갖게 되었단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구나. 남편을 일찍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일찍 보내고 나니 정말 사는 낙이 없었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니? 즐거운 일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랑 세준이를 만나서 참 행복했단다. 내 증손주조차 내가 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도 창피하다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특히 지영이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사는 재미를 느껴봤다. 내 증손주가 네 남편 조성훈이다. 증손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을 해줄걸. 우리 아들은 반듯한 애였는데 손자나 증손자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조성훈이라는 녀석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해도 어려운 몹쓸 놈인 거 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런 남편의 시애미까지 감당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기 전에 이승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성희가 네가 당한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유언장에 따르면 저뿐만 아니라 인턴의 세준 씨한테도 원룸 건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소리일까요? 사탕할머니가 남편의 증조 할머니였다니. 그것도 놀라운데 저한테 재산의 반을 주시겠다니. 저희 엄마가 늘 남들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말한 거였나 봅니다. 편지에는 재산의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조성훈과 시어머니 김미연, 그리고 시누이 조성미까지 증조 할머니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받지도 않을 재산을 받을 걸 계산해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큰일이 난 거였죠. 대학병원 탈출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대출을 내서 병원을 꾸려 이제 개업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 차려놓은 병원을 몽땅 빚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의사 면허를 잃었거든요. 남편이 약품 창고에 들락거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인턴의 세준 씨가 남편이 마취약품을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사 끝에 남편이 그 약품들을 각성제 등의 용도로 엄청나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그 인간 하는 짓이 정상은 아니긴 했죠. 저는 세준 씨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음료수를 들고 세준 씨 집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음료수만 두고 오려는데 문이 열리고 세준 씨가 나왔습니다. 고마웠다고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이제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절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덕분에 남편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세준 씨도 부모님 없이 어렵게 큰 것 같던데. 할머니가 세준 씨 것도 남겨주셔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다 주시긴 했지만. 받을만 하니까 주셨죠. 지영 씨는 받을 자격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어디다 쓴다고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물려주셨는지. 아무튼 다음 주에 할머니 뵈러 갈 건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돈이야 좋은 데 쓰면 되죠. 근데 아직도 저 모르시겠어요? 예? 모른다니 뭘. 저 수환이에요. 옆집 살던 지수환이요. 누나가 저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이름 바꿔야 한다고 바꿔주신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몰라보세요? 저는 누나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누나 이사가고 얼마나 누나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내는 건데. 그 꼬질꼬질한 꼬마가 의사가 됐다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이름도 다른데다 그때랑 달리 키가 너무 훤칠하게 크고 인물도 훨씬 좋아져서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아직 유언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짓밟기 위해 데리고 다녔던 그 사교 모임에 제 발로 나갔습니다. 지영씨, 미연씨가 그러는데 지영씨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아무리 봐도 지영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미연씨가 거짓말한 거지? 하긴 그 여자 거짓말이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유언장 사본을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긴 누가 피워요? 당신 아들이 쓰레기의 망난이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니고 병원 약까지 빼돌려서 마약놀이 하다가 의사면허 정지당한 거잖아. 이제야 내가 맘 편히 이혼할 수 있게 됐는데 쓰레기 같은 아들이 한 짓을 나한테 떠넘겨? 뭐야, 이게 병원에서 잡돌이에서 내 아들 앞길을 막더니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당신 아들이 망나니인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잘못 키운 탓이지. 어떡해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백화점이니 재단이니 하나도 못 받게 되셨어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재산들이 다 누구한테 가는지, 그 집안 사람들이 왜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지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뭐? 그게 무슨 재산을 못 받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까짓 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응?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가로챈다는 거야? 니 처녀는 그냥.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 하는데
사교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 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되게 시끄럽네 진짜. 진작에 끌어냈어야 하는 건데 저 품이 없는 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귀가 썩을 것 같았다니까. 맞아요, 맞아. 아유, 진짜 어찌나 천박한지. 우리가 어이없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울려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여왕님이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게. 저는 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남들이 생각한 것처럼 병원을 그만두지도 않았죠. 저는 제 일을 좋아하거든요. 사탕할머니한테 재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바로 지금의 남편 세준 씨입니다. 어릴 적 제가 이사 간다고 잔뜩 골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던 소년 수환이는 18년이 지나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고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자 남편은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저희 부부는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저희 엄마와 사탕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고 저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 사는 재미를 실컷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탕할머니가 몇 년 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희 엄마 가르침대로 늘 좋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쨍하고 볕들듯이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평소 엄마가 사연을 많이 보시고 옆에서 가끔 보던 게 전부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사는구나, 진짜일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지 뭐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은 지나간 일을 굳이 떠올려봤자 좋을 것 없다고 하세요. 그저 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쓴 경험이라고, 인생 공부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괘씸한 일이었기에 쉽사리 잊히지 않아요. 제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네요.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저에겐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큰 오빠와는 15살, 둘째 오빠는 14살, 셋째 오빠와는 8살 차이가 나고요. 딸이 귀했던 저희 집은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자 너나 할 것 없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면서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들만 키우셨던 부모님은 저도 예외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혹독하게 자라봐야 한다며 엄하게 훈육을 하셨거든요. 여자라서 남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용돈 기입장은 물론이고요. 한 달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는데 모자란 돈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필요에 의해 생긴 부분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회에 나가 상금을 타던 극복해 나가보라고 하셨죠.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휴대폰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따져 엄마 아빠가 들었을 때 납득이 가야 허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짠순이 기질로 키운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바라본 부모님은 자식들에겐 한없이 다정다감한 분들이셨어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집 근처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차리셔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직접 새벽장을 봐오셔서 음식을 하십니다. 메뉴가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이렇게 4가지로 단출하지만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랍니다. 깔끔하고 똑부러지는 엄마의 성격에 결혼 초부터 알뜰살뜰 재테크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대요. 운 좋게 수익률이 좋아져 여유 자금이 생기셨고 분식집을 차린 건물을 사들이기까지 했죠. 연금과 월세를 받으며 분식집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전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중학생 시절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 2분 다 공무원 출신이시라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아는 부모님은 엄격하셔도 사람들에겐 한없이 다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결혼하고 새언니들이 생겨도 고부 갈등, 집안 싸움 같은 건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워낙 부모님은 자신들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시는 타입이고요. 더군다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움을 굳이 만드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6개월 정도 차이로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2명의 새언니가 생겼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은 너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어렸기에 어른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웠거든요. 큰 새언니는 외동딸이었는데 질투가 심하고 본인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가기 조금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겼더랬죠. 제가 결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큰 새언니 때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작은 새언니는 성격이 털털 그 자체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오빠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언니였죠. 어떻게 오빠와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언니는 담아두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할 말도 오목조목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하는 타입이었어요. 2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결혼 시작부터 2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큰오빠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술 한잔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앞으로 모녀지간 부녀지간처럼 잘 지내보자는 엄마의 말에 큰 새언니는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모녀지간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말이 안 돼? 요즘 세상에 다들 고부 갈등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면 될 일 아니니? 너무 나를 세우는 것 같구나, 아가.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가족이지 며느리는 결국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며느리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새언니의 말에 기가 찼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면전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보자는데 너무한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저는 벙쪄 있었습니다. 물론 큰 새언니는 저에게도 새언니 그 이상의 노릇을 바라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는 그 뒤로 큰 며느님이라는 호칭으로 존대까지 해가며 명절에도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부모님은 큰 새언니를 정말 며느리로만 대했고 가족이 아닌 남처럼 행동하셨어요. 얼마 뒤 작은 오빠가 결혼한 뒤 허니문 베이비로 조카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나이 어린 저에게 꼬박꼬박 아가씨라며 살갑게 대해준 둘째 새언니가 조카를 임신했다고 하니 정말 기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조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저를 챙겨주었죠. 임신한 뒤에도 자기도 배가 고프다는 핑계로 공부하는 제가 힘들 거라며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며 친언니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고민이 있거나 표정이 어두우면 눈치를 채고 먼저 대화를 건넸거든요. 정말 제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았고 엄마와도 모녀지간처럼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시댁인 저희 집을 친정처럼 오며 가며 생활했어요. 큰 새언니에게 대인 상처가 있는 엄마는 작은 새언니를 몹시 아끼며 진짜 친딸처럼 대하셨고요. 임신을 축하한다며 이것저것 보태쓰라며 용돈을 1,000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아가, 이거 돈 얼마 안 되지만 보태쓰렴. 임신한 몸으로 나라까지 챙겨주느라 내가 다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걸로 필요한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 맨날 나라만 사주지 말고. 어머니,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저희도 돈 벌고 오히려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요. 나라 아가씨도 아직 학생이고 대학교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때 보태지 않으시고요. 요즘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아이 낳고 보약도 지어 먹고 하려면 이 돈도 모자라. 엄마가 준다 생각하고 넣어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여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10분 거리에 사는 작은 오빠네로 가서 밤낮으로 아이 케어를 도와주셨어요. 작은 새언니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조금이라도 푹 쉬어야 한다며 저도 가끔은 언니와 조카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학교가 끝나면 언니가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서 갔고요. 너무 자주 가서 나중에는 작은 오빠에게 싫은 소리도 듣긴 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첫 조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 큰오빠네도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가 둘째 새언니에게 돈을 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큰오빠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돈을 보태달라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안 입고 왔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큰오빠만 보내서 대뜸 돈 달라고 하니 어린 저였어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큰오빠는 똑부러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약간 휘둘리기 좋은 성향이거든요. 큰 새언니가 얼마나 달달 볶아댔으면 큰오빠는 임신 소식을 알린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분명 가면 뭐라도 말이 있을 테니 가봐라 했겠죠. 엄마, 둘째네도 조리원비 보태주셨다면서요? 저 이번에 이직하고 집사람도 직장 그만두고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둘째네한테 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별의 별 꼴을 다 보는구나. 그런데 어쩐대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태줄 수 있을까? 차용증이라도 쓰고 가면 내 얼마든지 주마. 그래도 엄마 맏며느리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 보기가 민망해요. 아이고, 그렇게 민망해? 나는 온 가족들 앞에서 남처럼 대해달라는 큰 며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준 것뿐인데 차용증 쓰고 가져가라고 큰 며느님께 전해주시고 이제 그만 가봐. 빈정이 상했는지 큰 새언니는 몇 통 하지도 않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둘째 조카가 태어나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조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큰오빠 아기를 안부 정도로만 물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메시지로 사진을 받아보는 정도였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자신에게 발걸음도 하지 않자 큰 새언니는 그게 기분이 상했나 봐요. 3, 7일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저희만 가족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왜 저희만 외톨이로 만드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는 용돈도 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차별이 해도 심하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큰 며느님아, 당신이 며느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면서요? 저는 남처럼 대해달라길래 진짜 그렇게 대한 것뿐인데요. 어떤 게 서운한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무일푼. 이 아이가 저만 낳은 자식인가요? 다은 씨 아이기도 하고 어머님 손주인데 어쩜 그러세요? 진짜 손주들인 것도 모르고 치매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큰 새언니는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눈만 껌뻑껌뻑 할 뿐이었죠. 엄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사과할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언니를 쫓아내듯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반성할 줄 알았지만 큰 새언니는 더 도끼를 품었는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더군요. 가끔 큰오빠가 보내주는 아기 사진 몇 장이 소식의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카들도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가지 않고 바로 반도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였고 인생에 있어서 대학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오빠들과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독립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며 6년 동안 돈을 알뜰살뜰 잘 저축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 결과 결혼 자금 정도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1억이라는 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큰 새언니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이 해주는 소개고 쉽사리 거절을 하지 못했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뒤 소개팅 날 잔뜩 힘을 주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아마 이때 소개팅을 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생각보다 준수하고 젠틀하게 생긴 외모였어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훈남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큰 새언니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고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송무 직원이라고 했어요. 다정다감한 말투와 행동, 몸에 배어있는 매너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안 나왔고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취직했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는 있길 마련이라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더군요.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있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고 판단돼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큰 새언니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며 연락을 했고 저희는 1년 정도의 연애를 한 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강남에 있는 모 호텔 식당으로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굳이 큰 새언니가 같이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눌러줘야 된다나 뭐라나. 심지어 첫째 오빠는 출장 가야 되는 날이라 안 오는데 자기는 꼭 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둘째 새언니는 아이도 있고 제가 부담될까봐 안 오겠다고 했고요. 엄마가 오빠들이 바빠서 못 가니 새언니라도 같이 가자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서 나쁠 거 없다고요. 결국 부모님, 저, 큰 새언니가 상견례 장소에 같이 가기로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약속 장소로 갔고 저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도 고치고 마음을 다잡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서빙을 하던 여직원이었는데 예비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예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죠. 저는 곧 결혼할 사이라고 얼떨결에 대답했고요. 여직원은 저에게 혹시 소개해준 사람이 김지연이냐며 큰 새언니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새언니는 어떻게 아냐고 무슨 소리냐며 되묻자 그 여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더니 차근차근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저 이도훈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에요. 제가 사정이 어려웠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에 그 술집에 취직하게 됐거든요.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는데 얼마 뒤 애인이라며 김지연 씨를 데리고 왔어요. 네? 도훈 씨는 로펌 송무 직원인데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쪽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 5년 전부터 대학가 근처의 술집 사장이에요. 그쪽 새언니랑 연인 관계였고 제가 직접 둘이 모텔을 들어가는 것도 봤다고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 이후로 저를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이후에 일하게 된 곳이 여기 호텔 식당이고요. 증거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사람 잘못 보셨겠죠. 도훈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쪽 인생 구해주는 거라고요. 방금 5분 전에도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옛날 기억은 다 잊으라고.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입 함부로 놀렸다가 너 죽고 나 죽는다며 입 닫으라고 협박했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방금 녹음한 것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던가요. 종업원은 저에게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저희 방에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예비 남편은 종업원 얼굴을 확인하고 서둘러 화장실에 가서 아는 체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있었고요.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진짜 제 예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 다시 상견례하는 자리에 착석했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탓일까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힐 틈도 없이 둘의 미묘한 눈빛을 읽게 됐고요. 왜 큰 새언니가 굳이 제 상견례 자리에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이해됐죠. 그리고 뻔뻔하게 제가 둘의 관계를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어른들 몰래 둘이서 테이블 밑으로 손까지 잡더라고요. 아, 종업원 말이 다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실을 접한 것도 모자라 제 눈으로 확인하다니요. 아니겠지 하고 다시 보니 서로의 눈에서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의 관계를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각자 모은 돈으로 양가 보탬 없이 결혼했다 하지만 요즘엔 잘해줘도 못해줘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인쇄해 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혼수 목록인가요? 혼수도 저희가 알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크게 필요한 알이 생기면 그때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은 과하지만 혼수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드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양가 부모님, 예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최대한 말을 아끼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저 물만 마실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신혼집과 혼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애초에 서로 욕심을 내자는 취지였는데 혼수로 3천만 원이라뇨. 더군다나 조금 전 저에게 닥친 일까지 모두 생각이 났고 화가 나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알지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하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납득이 가실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버릇이냐며 따져 묻는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들려준 녹음 파일을 켰죠. 그것들을 듣고 보는 어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예비 신랑과 큰 새언니의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큰아가 아니냐며 헛웃음을 치는 아빠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는 예비 시부모님들까지. 이게 다 사실이니? 누가 누구를 만나고 뭘 어찌해?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 여자, 아가, 아니 큰 며느님 맞아? 이게 다 뭐니? 자네, 이게 다 뭔가? 설명을 좀 해주게. 입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엄마가 보고 계신 그 사진, 동영상 속 주인공들이 다 여기 앉아있네? 말 안 해도 설명되시죠, 어머님, 아버님? 전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니, 사돈어른, 이건 무슨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중요한 날인지라. 오해요? 이렇게 사진에 떡하니 두 사람이 있는데 오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경우 없는. 얘 나라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큰 며느님, 내일 아름이 출장에서 들어오거든 당장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고 다음날 부모님은 큰오빠네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당장 둘이 이혼하던지 시댁과 연을 끊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딴 일이 생기냐며 엄마는 노발대발하셨고 서방님 될 사람이랑 불륜이 가당키나 하냐며 난리치셨어요. 영문을 모르던 큰오빠는 큰 새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되묻기 바빴어요. 큰 새언니는 오히려 악다구니를 쓰며 부모님에게 대들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남처럼 대할 때는 언제시고 제가 부모가 없어서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왜 사랑은 아가씨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요? 큰 며느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들어봐요. 결혼할 때부터 남처럼 대하라고 했던 게 누구죠? 남편이랑 자식 두고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게 자랑인가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딸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 취급을 받길 바라니? 결혼했어도 이 사람 회사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면 출장에 회사 야근해. 그리고 저한테 사랑을 줘야지. 뭐만 하면 우리나라 우리 막내. 왜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 아가씨가 독차지하는 건데요, 왜? 언니, 양심이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언니의 자격지심 아닌가요? 제가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네요. 이제껏 언니를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제일 잘못인 것 같네요. 뭐라고요? 그래요. 질투나서 그랬어요. 내가 받을 사랑 다시 가져오고 싶어서 복수하려 했다고요. 아름씨마저 그놈의 나라.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싫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단이 난 건 큰 새언니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본인의 불륜 상대였던 고향 후배인 예비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였어요.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면 저에게만 쏠리던 관심이 자기에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부모님은 뒷목덜미를 잡으며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 화가 치밀어 무릎 꿇고 앉아있는 큰 새언니의 뺨을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이루어진 저의 돌발 행동에 순식간에 집안은 살얼음판이 돼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에 차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빠랑 이혼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저지른 죄값, 감옥에 가던 무릎을 꿇고 빌던
죗값 달게 받아요. 아니면 새언니랑 큰오빠가 우리랑 인연을 끊던지, 새언니가 알아서 기어 나가던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새언니 무너뜨릴지도 몰라. 알겠어? 큰오빠는 표정이 굳은 채로 언니와 이혼하겠다며 말하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며 큰 새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 주체가 되지 않는 감정에 어찌할 수가 없던 저는 방에 틀어박혀 분노가 섞인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두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그날 저녁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무릎을 꿇으며 빌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도훈 씨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여기로 와? 인간도 아닌 저급한 새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거짓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무조건 미안하다.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내가 순간 어떻게 됐었나 봐. 나라야,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그 여자한테 노란한 거라고. 내 말 좀 믿어줘.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이 나오니? 너 로펌 송무직원 아니라며. 대학가에 있는 부어비어라는 술집, 그거 네 거라며. 속일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날 속여? 나라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나 한 번만 믿어줄 수 없겠어? 나도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정말 내가 후회할 짓을 했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만하고 가.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큰 소리 낼 기운도 없으니까 그만 가라. 이제 도훈 씨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꺼져.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잖아. 내 말 안 들어줄 거니?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만 가라고 했어. 나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아. 그리고 아깝지 않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사랑을 한 내가 바보 천치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한바탕 소란이 일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저에게 등기우편 하나가 오더군요.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제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온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욕설로 모욕을 주며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며 큰 새언니와 예비 남편이 절 고소한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새언니를 찾아갔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길래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간다며 악다구니를 쓰니 열어주더군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던 저는 눈앞에 새언니가 나타나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큰옷 지훈이 봐서라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거 안 놔?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까지 기어올라? 네가 내 머리채 잡고도 무사할 것 같아? 진짜 미친 건 너야. 어디 배운 게 없어서 사람 머리채를 잡아? 당장 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저는 큰 새언니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얼마 뒤 큰 오빠와 부모님, 그리고 예비 남편, 예비 시부모님이 오며 겨우 진정이 됐고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큰오빠까지 조카를 봐서라도 자신을 봐서라도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새언니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조금 제정신이 들고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는지 눈물바람으로 자신이 정말 미쳤었다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해맑게 웃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수모를 겪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부모님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말이 한 달 휴가지 제 연차를 있는 대로 끌어모았고 병가를 더해 쉬는 거였죠. 그 한 달 동안 집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며 생각 정리를 했어요. 작은 오빠 부부와 셋째 오빠는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둘째 새언니는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기 바빴고요. 큰오빠는 저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다며 그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를 남길 뿐이었죠. 사실 큰오빠는 새언니와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또 버티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이 약했던 큰오빠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 때문인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큰 새언니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버티며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답답해하며 속만 썩혀가던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해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둘째 새언니였어요. 둘째 새언니는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온 가족을 모이게 했죠.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금 설치겠다고 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오빠가 윗사람인데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오빠를 다그쳤죠. 아주버님, 제가 뭐라 판단해드릴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 정도 결단력도 없으면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오빠이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셔야죠. 재수씨, 내가 재수씨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라한테 한 짓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모자란데 아이가 있으니 쉽사리 판단이 되질 않아요. 우리 생각 말고 형이랑 지훈이만 생각해. 근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 솔직히 같이 살 수 있어? 나라한테 그런 짓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바람까지. 애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빵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혼 소송 진행은 제가 맡아드릴게요. 상간남 소송도 가능한 거 아시죠? 원만하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쪽에서 가만히 있질 않으니 저희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요. 나라 아가씨 생각해서라도 제가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그러고 둘째 새언니는 상견례 이후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절 나무라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집안일에 괜히 나선다고 한 건 다 나라 아가씨를 위하는 마음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지라 더욱 특별하거든요. 형님이 저희를 얼마나 속인 건지,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볼 겁니다. 소송도 직접 진행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뒤 둘째 새언니는 저를 데리고 갈 데가 있다며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갔어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둘째 새언니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큰오빠 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표정이 굳은 큰 새언니는 저희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둘째 새언니가 문을 열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거라고 하자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둘째 새언니는 큰 새언니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멱살을 잡은 채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가씨를 우습게 봤어? 얼마나 얕봤으면 그딴 짓을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 신고하려면 하세요. 오늘 형님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이윽고 두 여자가 바닥에 뒤엉키며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언니들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결국 오빠들에게 호출 후 막내 오빠까지 와서 뜯어말린 뒤에야 진정이 됐죠. 큰 새언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면서 악에 받쳐 소리치기 시작했고요. 둘째 새언니는 신고하라고 아기 엄마 된 도리로 적어도 불륜은 아니지 않냐며 애한테 쪽팔리지도 않냐고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착한 막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 된 도리로 대신 때려줬다고 하면서요. 그 와중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저는 오히려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결국 불륜을 이유로 큰 새언니를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예비 남편을 상간남으로 고소했고요. 변호사였던 둘째 언니가 직접 소송을 맡았고 제가 갖고 있던 사진, 동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큰오빠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큰 새언니에게 양육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동시에 큰 새언니는 큰오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요. 조카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는 응당한 대가를 치른 거야.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오히려 미안해야 할 부분이지.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 상황이 길어져 봤자 서로 좋을 건 없어요. 결론을 하루라도 빨리 봐야지. 안 그럼 우리 나라 아가씨 마음 고생하다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무례를 범했네요. 사과드려요, 아주버님. 큰오빠가 이혼을 하며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름아, 내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었다만 이혼을 하는 마당에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지 않으련? 미안하구나. 미안하실 것 없어요. 저도 친자 검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신만 쌓일 바에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저도 좋아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오빠와 조카는 친자 관계가 성립했어요. 지금 보니 새언니가 했던 말 중 거짓말이 아닌 유일하게 진실한 부분이었네요. 이혼 후 큰오빠는 조카를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일부러 해외 지사에 근무 신청을 해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조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나라 아가씨, 나예요. 아직도 내가 많이 밉죠? 아마 그 감정 오래 갈 거예요. 아가씨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가씨를 그저 부러워만 했던 것 같네요.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사랑이 많이 고팠나 봐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나한테는 아가씨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아가씨가 많이 미웠어요.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물러나지만 굳이 아가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길 바래요. 이 못난 큰 새언니, 아니 저를 훗날에 다시 만난다면 스쳐 지나가도 모른 척 해주세요. 잘 지내요. 큰 새언니는 이혼 후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무얼 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큰오빠의 말로는 프랑스로 건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의 여파로 인해 잠시 방황을 했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 결국 공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백수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과 텔레비전을 보며 집에 처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며 생각 정리도 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운동을 하기도 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 바빴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끝내고 국내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회사에 하청업체에 원서를 넣어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똑같은 공장 생산 라인 업무였지만 이전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전 그동안의 상처를 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2년 동안 근무 평점을 좋게 받아
본사 사무직으로 전환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반도체 회사에서 우리 업체의 직원을 추천해달라는 협력 공문이 들어왔는데요. 부서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한 뒤에도 저는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진급도 빨랐어요. 상여금도 두둑이 받고 온전히 저로서 인정을 받아 가기 시작했죠. 입사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이번 달 우리 회사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까지 받았고요. 수수한 외모 덕에 회사 홍보 모델도 해보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비 온 뒤에 해 뜰 날이 온다고 하더니 파혼으로 힘든 시기를 다 지나고 그걸 잊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더니 최근 3년 동안 저한테 좋은 기회들만 찾아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고생했으니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하는 보답의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 결혼은 저에게 사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가끔 부모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좋은 사람을 자꾸 소개해 주겠다 하세요. 저는 매번 거절 중이고요. 부모님의 속은 약간 타들어가시겠지만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당분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막내 오빠도 이번 사태를 보며 자신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며 공감한다더라고요. 원하는 일이 있거나 평소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살라고 조언도 해주었고요. 저 혼자 벌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요즘 들어 자주 하시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결혼 말고도 사람에 대한 공포심도 생긴 것 같네요. 열심히 극복하며 현재 회사는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림과 책에 관심이 생겨 동호회에도 가입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친 마음을 안정과 여유를 찾아주는 좋은 취미라 생각해요. 저처럼 이런 기구한 사연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돌파구를 빨리 찾아 극복해내셨으면 하네요. 나에겐 늘 어두운 일만 생겨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들은 훗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요. 제 사연이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길 원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